시작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스날이 진짜 미켈이 감독된 이후에도 지긋지긋하게 못 이기다가 맨체스터 시티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고 홈에서 1대0 승리.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이긴 거긴 하지만 공식 기록상은 사실 비긴 거니까, 그리고 또 리그 경기는 아니었어서 조금 다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 리그에서 이제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했고, 반면에 쉽게 이기지 못했다는 게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 두 팀 다 정말 극단의 수준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공격적인 거는 기본 두 팀 다 공을 가졌을 때 퀄리티야 깔고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제가 메인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거겠지만, 저는 양 팀의 수비에서의 퀄리티가 이번에 진짜 거의 경악스러울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쪽이 공격을 못하고 반대쪽도 공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양 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데 그 반대쪽의 수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맨시티가 공격을 할 때 아스날의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맨시티가 유효한 찬스를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고, 거꾸로 아스날이 공을 가졌을 때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이 유효한 공격을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에 비해서 만들지 못하는 거고, 진짜 체스 같았거든요. 진짜 체스판에 비유를 할 만큼 경기가 빡빡하게, 그만큼 전략 전술적으로 양 팀 다 거의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런 것처럼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아스날이 맨체스터 시티가 공을 가졌을 때 전방 압박을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전체적인 이 구조 자체, 압박의 스트럭처 자체는 지금 보는 분들 중에 약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지난 토트넘전 북런던 더비 관련해서 제 라이브 영상 보셨던 분들이나 혹은 경기 중에 이것을 파악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약간 익숙한 압박 형태일 텐데,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 들고 나왔던 상대 진영, 특히 상대가 페널티 박스 혹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가졌을 때 압박하는 형태는 북런던 더비 때랑 거의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이제 라야 골키퍼 있고 백라인 4명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 같은 경우가 구성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4-4-2였는데, 이제 상대가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후방으로 보냈을 경우, 혹은 골킥으로 혹은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데클랑이 전진을 해서 사실상 이제 다이아몬드 4-4-2와 같은 형태로 이제 압박을 시도를 했죠. 그리고 전방에는 에디와 이제 마르틴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주로 가져가고자 했던 상황, 의도했던 것, 혹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을 막고자 했던 그 형태는 뭐냐면, 공이 한쪽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케 쪽으로 나갔다면 여기서는 마르틴이 다시 전환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아케에게 압박을 가하고, 보통은 이제 공이 있는 쪽 사이드가 니어 사이드, 공과 가까운 쪽 사이드니까 6번 미드필더였던 베르나르도가 받으러 오면은 이제 이걸 데클랑이 막고, 그리고 제수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아케가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제수스가 점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수스가 점프를 하고 조르지뉴가 코바시치를 막고, 이런 식으로 다 공이 있는 쪽 사이드가 절반으로 나눴을 때 공이 있는 쪽 사이드가 스트롱 사이드가 돼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바르디올에게 공이 빠졌을 때는 풀백에서 풀백이 점프를 뛰어서 막고, 그리고 가까운 쪽 센터백이 끌어 맞추는 형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할 때 전부 다 1대1 원어원 형태가 돼서 앞을 보고 더 이상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아스날이 의도했던 압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압박을 굉장히 잘 실행을 했죠. 굉장히 잘 실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한들 이제 공을 보통 하는 것처럼 3자 찾아서 앞을 보는 선수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한 라인 벗겨내면서 공을 빠져나오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공격을 못한 게 아니고 메리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스날의 압박, 아스날의 수비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경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했을 거고, 분석을 거쳐서 훈련을 해서 경기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탑레벨의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빠져나온 장면들도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보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날의 위치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반면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그릴리시 같은 경우도 나올 수도 있었고 뭐 다른 옵션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중앙에서 조금 더 많은 프로텍션이었다. 그러니까 공을 가졌을 때도 공을 가진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의 소유권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수를 많이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릴리시 같은 선수가 나온 게 아니고 리코 루이스 그리고 코바시치 그리고 좌우 측면에도 이제 포든이랑 훌리안이 나왔거든요. 포든이랑 훌리안이 나와서 그래서 중앙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두고 여기서 이제 공을 뺏기더라도 중앙에서 곧바로 수비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원했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릴리시가 나왔을 때처럼 이제 와이드한 진영이 아니고 중앙 집약적인 형태의 진영을 갖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잘 했음에도 이제 발생했던 몇몇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방에 공이 있다가 골킥 상황은 거의 아니었고요. 전방에 공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워커가 여기서 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방에 공이 있다가 후방으로 이제 공이 전개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디엄 블록에서는 사사이였거든요. 사사이 진영을 갖추고 있다가 후방으로 이제 공이 전개돼서 페널티 박스 인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파이널 서드 혹은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퍼스트 서드고 아스날의 입장에서는 파이널 서드가 되는 거죠. 파이널 서드에 공이 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압박의 형태의 변화를 주는 거죠. 스트럭처 변화를 줘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사사이 형태로 압박을 가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토트넘전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백패스가 가서 이 스트럭처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계속해서 6번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기 위해서 조르지뉴와 플랫으로 있던 데클랑이 이 위치까지 점프를 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공의 순환이 빠른 편이다 보니까 공이 왔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순환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데클랑이 오기 전에 베르나르도가 이제 프리로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공을 받게 되면은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는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6번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주면 이제 돌아서서 공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일선 자체가 이제 무력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에는 가져갔던 옵션이 뭐예요? 만약에 방금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오른쪽 측면에서 공이 온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마르틴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데클랑이 조금 더 이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데클랑이 오면은 이제 다시 보니치로 가서 뭐 다이아몬드 사사이 스트럭처를 갖출 수가 있었지만, 근데 거의 제가 맨시티가 빠져나왔다고 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데클랑이 오기 전에 결국에는 베르나르도를 막기 위해서 마르틴이 좁혀 들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에데르송에서 아케로 공이 나갔을 경우에는 아케가 프리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케가 드리블로 자신의 전방에 위치한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서 이제 라인으로 보면은 이 1선을 넘어서는 거죠. 아스날의 1선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선수는 누구예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제수스가 되는 거죠. 자신의 기본적인 마크는 사실 누구예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오른쪽 윙어였기 때문에 이제 왼쪽 풀백인 그바르디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케한테 점프를 뛰게 되고 그러면서 아케에서 그바르디올로 이제 프리로 나가는 경우가 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에서는 뭐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맨시티가 빠져나왔던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였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만약에 공이 조금 더 깊숙한 곳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숙한 곳이었으면은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고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수스가 막고 코바시치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데클랑이 이제 늦게 왔는데 마르틴의 경우에도 여전히 베르나르도에게 고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프리로 나오는 경우가 생겼던 건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가 있고 조르지뉴가 여기서 약간 2대1이 걸리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조르지뉴가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서 조르지뉴가 전진을 해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포든 같은 경우가 완전히 뒤에서 풀리는 상황이 한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받고 압박했지만 여기서 1대1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냥 백패스가 나간 이후에 다이렉트로 처리해서 포든이 공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기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조르지뉴가 가서 뒤늦게 뒤에서 트랙백해서 쫓아가서 파울해가지고 경고받는 상황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압박을 굉장히 잘하기는 했는데, 근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얘기했던 본인들이 의도했던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
중앙에서의 수적 리코 루이스, 코바시치, 베르나르도 6번, 그리고 훌리안이랑 포든까지 측면 지향적으로 와이드하게 벌려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집약적으로 중앙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 채널까지 해서 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종종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미디엄 블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가 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개가 된 상황이니까 공의 소유권이 이번 경기에서 유독 그런 경우가 많았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넘어갔다가 돌아왔다. 왜냐면 압박 자체가 워낙 좋고, 근데 두 팀의 경우에도 공격을 하다가 수비로 전환되는 것도 워낙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맨체스터 시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상대를 미디엄 블록까지 물러나게 하는 상황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의 흐름이 조금 경기 템포 자체가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주로 가져갔던 상황,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맨체스터 시티는 주로 가져갔던 게 베르나르도가 한 라인 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3대2죠. 상대 1선에 대해서 3대2의 우위를 가져가고, 보통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바시치 같은 경우가 중앙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조르지뉴랑 이 제수스 사이에 이 인터벌로 누가 나와요? 여기로 포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스날 1선과 2선 이 4사이면은 이 4사이에 2와 4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해놨고, 그리고 공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홀란드는 계속해서 센터백과 같은 높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서 되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가 후벤 디아스가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한번 전환이 돼서 후벤 디아스가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면은 뭐 에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겠지만,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데클랑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트로사의 경우에는 이제 워커를 의식해서 이제 거의 일자에 가깝게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 데클랑이랑 조르지뉴 사이에 이제 간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든이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훌리안이 나와서 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일 경우에는 이게 훌리안이 아니고 이제 포든이 돼서 포든이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조르지뉴랑 데클랑의 사이 이 벌어진 인터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두 선수 사이의 인터벌로 훌리안 혹은 포든이 나와서 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는 이런 상황이 오기는 하되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훌리안이 나와서 공을 잡는다고 한들 일단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스날의 2선과 3선, 그러니까 4사인데 4와 4는 공략을 당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블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라인이 1선을 제외하고는 공략당하지 않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맨체스터 시티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거는 이제 중앙에서의 수적 중앙이었는데 계속해서 측면으로밖에 이제 공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예요? 수비를 할 때 그냥 제 관점에서는, 코치 관점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거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공을 가졌을 때 탑 퀄리티의 팀이고, 그리고 미켈이 경기 끝나고 얘기했더라고요. 베스트 팀 인 더 월드라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팀을 수비를 할 때 그러면은 모든 걸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 공격이 최대한 덜 위협적이게 해야 되는 건데, 아스날은 이제 아까 전방 압박도 그랬지만 미디엄 블록으로 수비를 할 때도 최대한 덜 위험한 상황만을 내주면서 수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와서 역습을 가거나 그런 빈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아스날이 만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4-2 형태로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중반부터 이제 압박의 형태가 맨체스터 시티는 또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1선의 경우가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센터백을 수비하는 게 아니고 등 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리코 루이스랑 홀란드 같은 경우가 1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르지뉴랑 라이스가 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베르나르도랑 코바시치랑 같이 여기서 4인 블럭을 형성하는 느낌이 이제 지난 시즌 중반부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비는 두 가지다. 눈 앞에 일어나는 일, 즉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느냐, 아니면은 공을 받을 수도 있는 선수, 즉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막느냐인데,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1선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는 이제 거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막는 데 주력을 하고,
되려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에 압박을 누가 해요? 측면에서 이제 훌리안이 들어오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그리고 왼쪽의 경우에는 포든이 들어와서 센터백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전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압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미디엄 볼로 갖춰놓고 압박을 할 때도 그렇고, 경기 보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공 넘어왔을 때 훌리안이 압박해서 가브리엘이 이제 다비드한테 줬는데 여기서 공 처리하다가 뺏겨가지고 슈팅해서 역금을 들어갔던 거. 그러니까 그 장면의 경우도 결국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난 시즌 중반 이후로 바뀐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나온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공을 빠져나왔던 혹은 빠져나올 뻔했던 엑시트, 출구라고 생각해서 의도했던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아스날도 앞을 보는 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앞을 보는 선수를 지속적으로 좀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앞을 보는 선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비드 라야랑 에데르송이랑 약간 그것도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롱패스를 누가 더 잘하냐, 그리고 전방으로 공을 보냈을 때 거기서 공의 소유권을 누가 더 잘 유지시킬 수 있느냐였는데, 여기서 그래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제 장치를 해놓은 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방에 있는 이 세 명이죠. 전방에 있는 세 명에서 은케티아 있고 트로사 있고 그 다음에 제수스 있는데, 아스날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가져갔던 게 뭐냐면 제수스가 안쪽으로 좁혀들어서 그바르디올이 딸려오고 여기서 화이트가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빈도가 어떻게 했냐면 화이트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포든을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공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세컨볼로 이제 마르틴이 계속해서 위치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짧은 볼로 그냥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공격을 전개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이 만약에 센터백 쪽에서 한쪽으로 이제 끌어들인 이후에 수적 우위 확보하게 되면은 마르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바시치랑 베르나르도의 등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던 게 뭐냐면은 이 움직이는 마르틴에 대해서 보통은 정상적이면 수비를 가져가야 하는 게 누구예요? 이제 아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케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전방에서 3대3이 걸리거든요. 3대3이 걸리고, 그리고 측면 공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측면 채널이 사이드 채널이 열려요. 제수스랑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좁혀오게 되면은 측면 채널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앙에서 공이 만약에 한 번에 넘어왔을 경우엔 등을 지고 받는데,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공을 받으면은 측면은 터치라인을 등져버리면 앞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또 맨날 얘기하는 이 인터벌이 벌어져요. 앞을 보게 되면 일단 인터벌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인터벌로 이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공을 전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얘기하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자체를 이제 마르틴의 위치로 어떻게 보면은 장치를 해놓은 거죠. 보통은 아시겠지만 마르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전히 삼성까지 내려가서 공 받는 경우도 경기 중에 꽤 많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코바시치랑 베르나르도의 등 뒤에 있다가 등 뒤에 있다 나타나거나 혹은 등 뒤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르지뉴한테 코바시치가 간 상태면은 코바시치의 지역 방어 범위에 가서 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 코바시치의 지역 방어 범위이기 때문에 코바시치가 수비를 해야 되지만, 코바시치의 시야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방에 공이 있게 되면은 코바시치는 조르지뉴한테 고정이 돼 있고 코바시치의 등 뒤에 마르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케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전방으로 전진해서 수비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공을 가지고 빠져나와서 이후 상황에서 이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었던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시티 쪽에서 결국에는 빠져나온 경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 지금은 은케티아가 전방으로 전진해서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에게 공이 갔을 때 풀백이 풀백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왼쪽이다 보니까 진첸코가 점프를 해서 넘어와서 지금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와서 수비를 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타이밍이 이미 이제 늦은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카일 워커가 공을 받았을 때 앞을 보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내주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상황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체스터 시티가 후방으로 백패스를 하고 아스날이 진영을 끌어올리는데, 진영을 끌어올리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그 공의 순환 속도에 비해 늦으면서 이제 여기서
1대1 마크가 돼야 되는데 늦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수비를 잘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내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후 상황에서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나 한번 볼게요. 카일 워커에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발생했고 대각선으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9번 홀란드에게 공이 나간 상태거든요. 반면에 아스날 백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조르지뉴가 내려온 거긴 하지만 여기 조르지뉴가 내려와 있는 건데 백라인 같은 경우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압박 자체에서 압박에는 늦기는 했지만 백라인 자체는 정렬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4대3 상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을 내주기는 했지만 등을 지고 공을 받고 여기서 이제 3자 플레이가 이어지는데 이 상황 자체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사실 뭐예요? 홀란드가 등을 지고 공을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아서서 뒷공간으로 공이 나가는 상황인데 늦더라도 압박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긴 했지만 가장 위협적인 상황을 주지는 않았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한 번에 넘어가는 상황을 주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등을 받고 3자 플레이하는 상황은 내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등지고 홀란드가 받았다가 3자 내줬고 3자 내주면서 백라인은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4대3 상황인데 이제 좌우 측면에서도 맨시티 선수들이 가담을 하는 게 보이죠. 왼쪽에서는 그바르디올이 넘어오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리코 루이스가 넘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리코 루이스의 경우에는 마르티넬리가 트랙백을 쫓아가고 있고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보셔야 될 게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몇 분이냐면은 57분 19초예요 이게 57분 19초거든요 57분 19초에 압박이 약간 늦어서 여유 줬고 그러면서 3자 플레이에서 앞을 보고 맨시티가 백라인을 직면하는 상황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을 가지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반면에 백라인은 갖춰져 있고 근데 이게 57분 19초인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네, 그리고 이게 몇 분이냐면은 57분 26초예요. 이게 57분 26초예요. 그러니까 아까 3자에서 앞을 보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공을 잡았던 게 57분 19초니까 지금 몇 초 지난 거예요? 몇 초 지난 거예요 지금? 7초 지난 거예요. 7초 지났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아스날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 눈에 보여요? 이 화면 한 샷에 잡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백라인 있고 그 다음에 2선까지 하나 둘 셋 넷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진영을 미디엄 블록 로우 블록 구성하면 4-4-2였다고 했잖아요. 1-4-4-2였는데 1-4-4-2인데 최전방 2명 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와서 블록이 3선과 2선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효한 공격을 맨시티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제가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탑 클래스 팀들 간의 경기인 거예요. 이게 모든 걸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경기 중 발생하는 상황에 의해서 특히 상대가 가진 장점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상대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뭐야? 이게 그리고 팀으로 경기하는 거예요. 팀으로. 7초 만에 하프라인 위에 있던 선수까지 다 내려와서 백라인 4명, 미드필더 라인 4명까지 완전히 정렬이 돼서 박스 안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좌우 측면에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애초에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이 스트럭처 안에 공을 가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예요? 공을 여기다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패스라인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스날이라는 팀은 뭐예요? 제가 지난 시즌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승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축구를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공 가지고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고 공이 없을 때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이 없을 때 잘한다는 거는 뭐예요? 상대가 잘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스날은 공을 가졌을 때도 이제 탑 클래스 팀이지만 자주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공이 없을 때도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야?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감독 능력인 거예요. 이게 왜? 모두가 다 같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저게 바로 이제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의 경우에는 이제 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면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4-2 혹은 4-2-4에 가깝게 수비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아스날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체가 있은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85분이잖아요. 득점이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수비 스트럭처 자체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홀란드랑 베르나르도가 1선 있고, 그리고 도쿠, 뭐 마테우스 누네시, 그 다음에 스톤스, 포든이 이제 2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주요했던 게 뭐냐면은, 주요했던 상황이 뭐냐면은, 이게 파티거든요. 파티랑 그리고 데클랑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경우에서 이미 파티가 이렇게 앞을 보고 공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른쪽 풀백이었던 화이트가 내려와 있다가 전진을 해서 맨시티의 왼쪽 윙이었던 도쿠를 끌고 간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피하시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스마르케 대 피하시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팀이 공격을 할 때 공이 없는 선수가 움직이는데, 그게 내가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 수비를 끌고 가서 공간이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움직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된 거죠. 풀백이 자신을 마크하는 왼쪽 윙을 가지고 전진을 해서 이제 공간이 발생을 했고, 그 공간에 대해서 파티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마치 세 번째 센터백으로 이제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 맨시티의 1선을 넘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의 골이 시작된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또 하나 또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누가 했어요?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약간은 디테일은 다르지만 왼쪽 풀백이었던 토미야수가 단순히 전방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맨시티의 오른쪽 윙이었던 필 포든의 등 뒤로 갔어요. 등 뒤로. 그리고 이제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포든의 시야예요. 포든은 근데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시야가 지금은 여기서 이게 살리바였나? 이게 살리바고, 여기 이제, 아이고, 제가 가리는데, 잠시만요. 여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마갈량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갈량이스에 대해서 고정이 돼 있고, 자신의 등 뒤로 가는 토미야수에 대해서는 이제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포든이 2대1이 걸린 거죠. 포든이 여기서 토미야수랑 마갈량이스한테 2대1이 걸린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풀백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은 여전히 파티한테 있는데, 파티가 드리블을 하고 앞을 보고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하니까, 이제 도쿠가 화이트한테 끌려갔었다가 자신의 마크인 화이트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화이트를 버리고 점프를 했어요. 누구한테? 공을 가진 파티한테 점프를 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의 도쿠도 결국에는 몇 대 몇이 일단 걸린 거예요. 여기서 파티랑 화이트한테 여기서 이미 2대1이 걸린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자신의 원래 마크 대상인 화이트를 버리고 파티에게 점프를 했는데, 여기서 파티는 그러니까 되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되려 도쿠가 버리고 나온 마크 대상, 즉 프리로 있는 화이트한테 패스를 또 다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한테 공을 줬더니, 도쿠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2대1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화이트한테 또 갔어요. 근데 화이트는 그러니까 도쿠가 다시 자기한테 오니까 다시 또 파티한테 돌려줬죠. 근데 그렇게 2대1 상황에서 패스가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파티는 이제 이미 거의 어디까지 왔어요? 패스를 2대1 상황에서 전개시키면서 앞으로 와서 거의 이제 센터 서클까지 온 거죠. 그리고 센터 서클까지 공을 가진 선수가 왔다는 거, 그리고 공을 가진 선수가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 서클 근처에서 공을 가졌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하냐면은, 상대 백라인을 롱패스로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롱패스가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대1 상황의 풀백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주고 받으면서 아스날은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이제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야? 다시 한번 봐야 될 거는 토미야수죠. 토미야수가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든의 등 뒤로 왔는데, 포든이 이제는 마갈량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정된 게 풀렸고, 토미야스를 의식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토미야스는 포든의 등 뒤에 있어요. 포든이 토미야스를 마크를 했다고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골대랑 토미야스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등 뒤에 토미야스를 두는 게 아니고, 포든이 토미야스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골대와 가까운 쪽에.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토미야스는 포든의 등 뒤에 있고, 아스날 입장에선 뭐예요? 맨체스터 시티의 2선의 등 뒤에 있는 위치적 수적 우위가 된 거예요. 토미야스는 이 상태도 여전히 붙었지만, 이거는 유효한 수비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라는 사이에 파티는 센터 서클, 아니, 하프라인 넘어서 하프라인까지 왔고, 롱패스로 이제 직접적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토미야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시티의 2선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박스를 공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옵션이 된 거죠. 그리고 포드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유효한 위치가 아니고 등 뒤에서 토미야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토미야스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토미야스를 제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크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그래서 공이 결국엔 넘어오고 있죠. 여기 공이 롱패스가 넘어오게 되고 이제 토미야스에게 공이 향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포든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유효한 위치, 수비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든이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포든은 골대와 토미야스 사이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수비 위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누군가는 토미야스를 마크를 해야 돼요. 이건 마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가 지금 동시에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 있죠. 누구? 후벤 디아스랑 카일 워커랑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은 한 명이 2명을 고정시킨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2명을 고정시킨 상태가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토미야스가 있는 위치를 보면 뭐예요? 이 둘의 사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인터벌이에요. 인터벌. 이 인터벌은 그러니까 가져가는 의미가 뭐예요? 비어있는 공간인과 동시에 한 명이 2명을 동시에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2명을 동시에 고정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또 뭐예요? 카일 워커가 토미야스에게 고정이 됐다는 것. 이렇게 고정이 됨으로 인해서 본래 카일 워커가 마크해야 됐던 대상인 마르티넬리는 완전히 프리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마크가 돼 있고 토미야스가 공 딴 이후에 카이가 공을 가졌는데 카이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카이는 등을 9번도 할 수가 있어요. 공중볼 경합에 능하고 그리고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기존 아스날 선수들이었던 제수스나 은케티아보다는 훨씬 좀 더 훨씬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훨씬이랑 체감하시는 훨씬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조금 더 위에 있는 선수고 공을 지키고 여기서 이제 마르티넬리에게 공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마르티넬리는 뭐예요? 완전히 프리 상태예요. 왜? 그 직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토미야스가 카일 워커와 후벤 디아스를 동시에 인터벌에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프리 상태에 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공이 나와서 이제 슈팅을 해서 굴절돼서 이제 들어가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이 된 것 자체는 운이 따라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굴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수비 라인이, 백 라인이 정렬되지가 않았다는 거고 정렬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아스날의 메리트예요.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슈팅을 할 수 있던 상황 자체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제 왼쪽 풀백이었던 토미야수가 마치 왼쪽 메잘라 혹은 왼쪽 인사이드 하프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크였던 필 포든에게서 완전히 프리로 벗어나서 카일 워커와 후벤 디아스를 고정시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골의 시작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기서부터 봐야 돼요. 저기서 양쪽 풀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느냐에서부터 이제 봐야지만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리플레이에서 나온 장면인데 한눈에 이제 좀 더 보이죠. 공을 가지고 파티가 전진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전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쿠가 파티와 화이트에 대해서 2대1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2대1이 걸렸기 때문에 파티가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을 가진 파티가 여기서 또 롱패스를 넣는데 롱패스를 보게 되면 뭐예요? 카일 워커랑 후벤 디아스의 인터벌로 들어가는 토미야수를 보고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토미야수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던 것 자체가 뭐예요? 왼쪽 풀백이었던 토미야수가 오른쪽 윙이었던 맨체스터 시티의 포든의 등 뒤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프리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워커를 보자면 뭐예요? 여기서까지는 마르티넬리에 대해서 마크를 할 수 있는 수비 위치를 가져가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워커는 완전히 자신의 마크 대상인 마르티넬리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워커와 후벤 디아스가 이후 상황에서 토미야수에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르티넬리가 프리 상태에서 슈팅까지 가서 굴절돼서 골까지 넣을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밍님 쓰신 거 보면 도쿠의 전방 압박 간의 실수는 도쿠가 펩축구에 합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공간 이해나 압박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탓에 베나이트와 파티 사이를 오락한 것이려나 하셨는데 근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상황이 온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을 가진 게 무조건 유리해요. 공을 가진 게. 수비는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전제는 있죠. 뭐예요?
공을 가진 선수에게 적절한 옵션이 주어지면은 수비는 무조건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해서 양자택일 혹은 삼자택일에 걸리거든요. A를 막으러 가면 B가 열리고 B를 막으로 가면 A가 열리고, 그리고 이거를 맨날 하던 게 누구예요? 이게 맨날 하던 게 과르디올라의 시티고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고 과르디올라의 바이언이죠. 야, 너 A 막을래? 그럼 우리 B로 공격한다. 야, B 막을래? 그럼 우리 A로 공격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 거예요? 페널티 박스인 거예요. 골키퍼가 공을 가졌을 때 혹은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완전히 1대1 형태로 다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앞을 보는 선수 자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간보다 높은 지점으로 넘어와서 공을 가지게 되면 이미 앞을 보는 선수가 발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계속해서 양자택일, 삼자택일이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A 막으면 B 열리고 B 막으면 A 열리고. 그리고 그게 팀의 수준인 거죠. 지공을 잘한다는 게 이제 그 의미인 거고. 공이 어디에 있든 공을 가진 선수가 계속해서 양자택일 혹은 삼자택일을 수비한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장면에서 파티 화이트가 수적으로 쉽게 가졌던 건 홀란드가 압박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근데 느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잖아요. 홀란드는 압박을 느슨한 게 아니고 누굴 막고 있던 거예요? 자기 등 뒤에 있던 데클랑을 막고 있던 거예요. 데클랑을 막고 있던 거지 압박을 느슨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 계속해서 일선이 자신들의 등 뒤를 막고 측면에 있는 선수가 전방으로 전진해서 이제 공을 가진 센터백을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홀란드가 느슨하게 압박을 한 건 아니에요. 사카와 마르티넬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트로사가 아니고 무드릭이 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릭이 지금 안 좋아서 뭐 조롱을 당하는데, 무드릭의 경우가 딱 그 원원원이 있고 엄청 버티컬하거든요. 버티컬해요, 마르티넬리처럼. 그러니까 원래 1옵션이었던 무드릭이 안 오면서 트로사르가 왔는데, 트로사르의 경우에도 뭐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트로사르는 그렇게 버티컬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도 교체가 된 거고. 다이아몬드 사사이가 운영 못하면 사이드 계속 털리는데 시티 상대로 정말 잘 만든 듯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한 게 어디서만 한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만 한 거예요. 완전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할 때만. 앞을 보는 선수가 안 생기게.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자체가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의도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1억 파운드? 1억 파운드는 모르겠네요. 1억 파운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입이 되면은 다 의미는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아스날은 우승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엄청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막 시즌 막 2, 30골씩 박는 게 아니어도 영입이 된다면 그 모자란 부분.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카이를 뭐 변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토미야수까지 공격이 똑같이 전개가 됐어요. 토마스 파티에서. 근데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 카이가 없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제수스였어요. 그러면은 카이에서 그 마르티넬리한테 패스가 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하나 때문에 야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1,000억이야? 야 이걸로 1,000억이야? 예, 근데 그게 1,000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승점 1점씩 나눠 가져가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경기로 만들었어요. 그 세컨볼 경합이랑 백패스 하나가. 그리고 우승을 해야 되는 팀들은 결국엔 뭐예요?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차이를 승점 1점을 승점 3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막 뭐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쇼핑 가면은 이 가격표 안 본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우승을 해야 되니까 가격표 안 본다니까요.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승을 할 때 필요해. 맨체스터 시티랑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경기를 승점 3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게 200억이든 300억이든 5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100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0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그냥 나한테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필요하면은. 근데 그냥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가격이 얼마니까 뭐 1,000억이니까 뭐 예를 들면 1,000억이니까 한 20골은 넣어야 된다. 아니면 10골 10도움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경기 안 넣죠. 지금 오늘 영상에서만 제가 설명한 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팀의 코칭 스태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디테일이 또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바볼까요? 오늘 경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만 봐도 느끼지 않으세요? 와,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디테일을 고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바볼까요? 경기에 넣지 않겠죠. 홀란드 부진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진이 아니 뭐 부진이라고 하면 부진일 수도 있는데 상황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상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오잖아요. 계속 하프라인 근처에서 등지고 그리고 등 뒤에 붙어 있는 게 누구예요? 살리바잖아요. 부진이 아니에요. 이건 부진이. 개인의 부진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낸 아스날의 메리트예요.